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또 좋지가 않은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잠겼습니다. 엊그제 제가 촬영을 좀 하고 있었고 그 촬영 가운데서 새벽까지 근무를 서는 이제 조건을 좀 주어졌는데 지금이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추석 전에 근무를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때대로 뭐 촬영은 아니고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제 소비를 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켰습니다. 정말 목이 잠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듣는데 좀 거북하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촬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이제 문제 제기에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의 방식이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제기 방식은 이전에 제가 원입순화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원입순환을 설명을 할 거고요. 원입순환 말고도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 문제 제기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음,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네요. 자, 우리가 이제 논문을 볼 때 다음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리고 이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투여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의 중점을 놓고 바라보게 되는데,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자보다는 학생들의 초점에 좀 맞춰져 있다는 거. 하지만 교수자도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언급을 할 수는 있겠죠. 대개 시험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 제기와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본다는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신유형이 나오지 않고 요새는 또 EBS 간접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간접 연기랑 뭔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구성 요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논문은 김진환 연구자님께서 예비중등 수학교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활동 분석을 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신 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모든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고 제가 공부해서 이해가 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제기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언급하고 싶지만 대개 질문 속성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속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뭐 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계산하시오, 아니면 구하시오, 내지는 찾으시오, 이런 부분을 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내용을 하지는 않지만 증명하시오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증명을 하진 않으니까 설명하시오라는 내용을 이제 붙이죠. 이게 불과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가 아니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일 텐데 이 둘 중에 하나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정당화라는 내용을 표현하면서 학생들에게 증명하는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네들이 한 거다라고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라는 내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가 어떤 분류가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계산하시오, 찾으시오라는 분류 하나, 증명하시오, 뭐가 되는지를 설명하시오라는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했냐면 폴리아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폴리아가 답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증명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으로 해서 이제 문제 속성을 구분합니다.
문제 속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질문 속성이죠. 그런 부분이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문제 제기 방식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정의 같은 경우는 좀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맞는 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설명하곤 하는데, 제가 그때 설명했던 브라운과 웰터의 What if not 전략, 이 부분이 이제 문제 제기의 대표적인 특성이 되고, 또 폴리아, 실버라는 두 학자가 또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의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폴리아 같은 경우를 볼게요. 폴리아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쪼개어 보고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원래 문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분석하는 활동은 원래 문제가 주고자 하는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직접 인용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김진환 연구자님께서 이제 간접 인용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제기 방식이 있었냐, 총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역할 바꾸기, 역할 바꾸기라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를 이제 만들겠죠. 그 만든 것을 동료들 내지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논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역할 바꾸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일반화, 일반화는 이제 수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목이 되죠. 그래서 뭐 수열이라고 한다면 몇 번째까지가 우리는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번째가 제시 내용이었으면 100번째까지 내지는 50번째까지 이렇게 하면서 n번째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 특수화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앞에 부분이 되겠죠. 10번째니까 100번째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지는 50번째를 구하려고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한 20번째는 구해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수를 정해놓은 것이 특수화. 유추도 이제 수학 교육 쪽에서는 좀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문제 제기는 3가지의 시간적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전, 문제 해결 중, 문제 해결 후 이렇게 3가지 전중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만 무엇이 함께 등장하나요? 그림이 함께 등장합니다. 내지는 통계라면 표가 등장할 거고요. 아니면 어떤 상황을 이야기로 쭉 쓴 그런 문장제 문제도 제시될 수 있죠. 근데 문장제 문제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어떤 상황을 주어지는 거죠. 뭐 로그 함수와 관련해서 뭐 추락하는 데까지의 그 뭐 높이라고 하면 뭐 2차 함수에서 그 함수를 주어지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항상 수능 문제에서도 한 문제씩은 나왔던 그런 유형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와는 다르게 식을 쓰면 그게 끝나는 거죠. 되게 긴 문장을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수학이니까 그 수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적에 어떤 식 하나가 주어지면 문장을 바라보게 되나요? 식을 바라보게 되나요? 대부분 식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식에서 우리는 자극이 일어난다 라고 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자극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먼저 눈에 익히려고 문제 해결 과정 전에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 중 이때는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겠죠? 문제를 풀어서 결과가 도출하기까지 이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 중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후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기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문제 해결 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전중으로 나눈 거는 우리가 대부분 중까지 끝나요. 문제 읽고 해석해서 문제 푼다. 여기까지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 검사라는 것이 뭐 검산도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보는 활동 이 부분이 이제 후로 본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지금 제가 하면서도 느낀 것이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언급이 될 수가 있고 또 문제 해결 단계와 연계해서 문제 푸는 단계와 관계없이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논문에는 적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까지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수학적 문제 제기를 통해서 네 가지 제시했던 거 기억하시죠? 수학적 문제 제기와 전략. 그 네 가지 전략에서 딱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체계적 변화, 연계, 어디프나 전략, 연쇄.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 어디프나 전략에서는 임용고시에도 출제가 됐던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 문제제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 문제제기의 활동 유형이라고 해서 세팅 그리고 챌린징 이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논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이 찾는 대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논문 하나가 또 주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 내용은 12월에서 1월 정도를 보고 있고 3월부터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면서 아마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정도에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두 번 누르시면 구독 취소가 되니까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지금 또 제가 월요일날 이제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봤는데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1605명이 등장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 안전한 명절, 안전한 추석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인사를 까먹었네요. 그럼 정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